어차피 니네 엄마 못 걷잖아. 아니면 휠체어 타고 가던가. 친정엄마 재수술 앞두고 같이 모시자 했더니 남편이 던진 말입니다. 아니, 시어머니 칠순엔 600만 원짜리 일본 온천을 그 자리에서 긁으면서 우리 엄마 수술비 200만 원은 처가 일이라며 자르던 사람이요. 18년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 한약 데우고 시누이 애들까지 키워준 저한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18년치 카드 명세서 한 뭉치. 다음 날 새벽 남편한테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글쎄, 시어머니 일본 여행을 통째로 엎어버린 비밀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은 남편, 노인정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그리고 18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졌어요. 18년째 똑같은 시간에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게 신기하면서도 서글펐죠. 조용히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나가니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약을 약탕기에 올리고 다용도실로 가서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미판 위에 펼쳤어요. 소매 끝 주름을 잡으며 다리미를 누르는데 어깨가 묵직하게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미야, 약 다 됐냐?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다리미를 들고 있던 손이 움찔했어요. 네, 어머님. 곧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다리미 코드를 빼고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 사발을 받쳐들고 안방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앉아 있었죠. 왜 이리 늦어? 어제는 5시 25분에 들어왔잖아. 시어머니가 약 사발을 받으며 입술을 비죽거렸어요. 죄송해요. 와이셔츠 다리느라고요. 민호 셔츠는 자기 전에 다려놨어야지. 약 식으면 효과 떨어지는 거 몰라?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동생 해철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누나, 잠깐 통화 가능해? 엄마 일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년에 친정엄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뒤로 동생 이름이 뜨면 가장 먼저 엄마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어요. 해철아, 무슨 일이야? 엄마 또 어디 안 좋으셔?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다리 재수술 받아야 한대. 재수술? 작년에 한 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니고 핀이 자리를 잘 못 잡았다나 봐. 비급여까지 합치면 한 700만 원 든다는데. 동생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나, 내가 절반 부담할게. 누나가 한 20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한데 매형한테 한번 얘기해봐줘.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 얘기해볼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베란다 난간을 붙잡았는데 손등 위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그날 저녁 식탁에 갈비찜을 올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전까지 부쳐냈어요. 남편 강민호가 숟가락을 들기 무섭게 밥을 한술 떠넣었고 시어머니도 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물잔에 물을 따르며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여보, 오늘 해철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또 처남이야? 무슨 일인데? 남편이 갈비를 뜯으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리 재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한 700만 원 든다는데 해철이가 절반 낸다고 하고 나는 한 200만 원 정도만. 잠깐.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처가 일은 처남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나서? 우리도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보, 200만 원이야. 엄마 다리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처남이 다 알아서 해야지. 시집간 딸이 무슨 돈을 보태. 남편이 다시 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어요. 쟤는 결혼한 지 18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친정한다니까. 시집을 갔으면 시집 식구지. 친정이 무슨 친정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굴러다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돌아봤죠. 민호야, 그건 그렇고 다음 달에 내 칠순 아니냐? 아, 맞다 엄마. 어떻게 할까? 식구들끼리 일본 온천이라도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겠냐? 내가 평생 며느리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곱게 모셔왔는데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방금 200만 원을 거절당한 식탁에서 일본 온천 얘기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좋지 엄마. 어디로 갈까? 베푸? 유후인?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후인이 좋다더라. 미경이도 가야지. 애들도 같이. 4박 5일에 한 600만 원짜리 패키지 있네. 호텔도 료칸으로 예약하고. 남편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600만 원? 왜?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방금 200만 원 얘기할 때는 여유 없다고.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거랑 이거랑 같아? 어머니 칠순이잖아. 일생에 한 번이야. 우리 엄마 다리 수술도 일생에.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예. 너 지금 시어머니 칠순이랑 친정 엄마 수술이랑 저울질하는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18년을 데리고 살아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은 아니구나. 시어머니가 갈비찜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그새 결제 화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제했어. 다음 달 둘째 주야. 잘했다 우리 아들. 역시 효자야.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 그릇에 물을 받는데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제 한숨 소리를 가려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초인종이 울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누이 강미경이 두 아이를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미용실 좀 다녀올게. 애들 좀 봐줘. 저녁쯤 데리러 올게. 미경아, 나 오늘 좀. 어머, 언니. 우리 식구잖아. 그깟 애들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시누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핸드백을 어깨에 다시 매며 현관을 나가버렸어요. 조카 둘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숙모, 나 라면 끓여줘. 계란 2개 풀어서. 숙모, 나는 떡볶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해철이었죠. 누나, 엄마 오늘 혼자 병원 가셨어. 진료 예약 잡혀 있던 거.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손에 들고 있던 라면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왜 너는 같이 안 갔어? 나 오늘 출장이라 못 갔어. 누나 미안해. 엄마가 누나는 시댁일 많으니까 부르지 말라고. 저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카들이 거실에서 숙모, 라면 하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이 너희 시아버지 제사인 거 잊었니? 어머님, 제사는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오전에 잠깐 친정에 들렀다가 제사 음식은 하루 전부터 준비하는 거야. 너 시집 온 지 18년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 엄마가 진료 받으신 거 좀 뵈야 해서요. 친정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너 친정으로 아주 가라. 시집간 며느리가 친정에 매여서 살면 그게 며느리니? 시어머니가 신문을 펄럭이며 펴들었어요. 저는 안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쳤어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는데 휴대폰을 부엌 한쪽에 세워두고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혜주야, 이 새벽에 왜 전화했어? 자야지.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엄마,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괜찮아, 괜찮아. 오지 마라. 거기 제사 준비하느라 바쁘잖니. 엄마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전을 붙이다 말고 화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는 괜찮다니까. 너만 건강하면 돼. 엄마가 그 말을 마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혜주야, 너 정혜주 맞지?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은이었습니다. 은이야, 너 여기 웬일이야? 나 이 동네 살아. 5년 됐어. 너 이 근처 사니? 은희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혜주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진짜 너무 변했다. 내가 좀 그렇지? 살림하느라. 잠깐만. 저기 카페 좀 가자. 나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은희가 제 손목을 끌었습니다. 저는 마트 봉투를 든 채로 끌려가다시피 카페 의자에 앉았어요. 은희가 따뜻한 카페라떼 2잔을 가져왔습니다. 혜주야, 너 결혼 생활 어때? 그냥 다들 사는 것처럼. 다들 사는 것처럼이 어떤 건데? 말해봐. 은희가 턱을 괴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한약, 새벽 5시 반, 친정엄마 수술, 일본 온천 600만 원, 조카들 라면, 시아버지 제사 전. 은희가 종이 냅킨 한 장을 슬쩍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주야. 응. 너 결혼할 때 가져간 혼수랑 예단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영수증? 그건 왜? 그리고 너 명의로 된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어? 결혼 전 모은 돈이랑 퇴직금, 6천만 원 정기예금. 엄마가 들어주신 거 그대로 있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은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주야, 나 3년 전에 이혼했어. 너랑 비슷한 일 겪고. 은희야, 지금은 세무사무소에서 실장하면서 잘 살아. 내 얘기는 천천히 할 테니까 너 일단 집에 가서 너 명의 자산이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해봐. 그게 시작이야. 저는 은희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 자산, 내 것, 내 명의. 그날 저녁 마트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식탁 위에 일본 여행 팸플릿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미경까지 셋이 머리를 맞대고 호텔방 배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팸플릿 옆에는 결제 영수증과 항공권 5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언니 왔어? 신우이가 저를 흘끗 보더니 다시 팸플릿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료칸에서는 엄마랑 나랑 한 방 쓰고 오빠랑 애들 아빠는 다른 방 쓰자. 그래라. 너희 새언니는 어차피. 시어머니가 말을 하다 말고 저를 흘깃봤어요. 언니는 집 봐야지. 안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가려면 짐도 많고. 신우이가 마치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5일이면 금방이야. 저는 마트 봉투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 항공권 5장, 일본 료칸 사진,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신우이의 능청스러운 말투. 그 모든 풍경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식구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마트 봉투를 부엌 식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두부 한 모가 모서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거실에서는 일본어 인사말을 발음해보는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바깥을 한참 동안 내다봤어요.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남편이 캐리어에 짐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본 여행에서 입을 옷가지를 미리 챙겨 놓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척하며 거울 너머로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빗을 내려놓고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여보, 왜? 있잖아. 우리 엄마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 빗질을 하던 손이 거울 속에서 멈춰 있었어요. 뭐? 엄마 재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바람도 좀 쐬고 5사람 갈 거 6사람 가는 거잖아. 비행기표 한 장만 더 끊으면. 남편이 들고 있던 셔츠를 캐리어 안에 툭 던졌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여보, 진심이야. 한 번만. 혜주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남편이 캐리어 뚜껑을 탁 닫더니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화장대 앞에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따라 나갔어요. 소파에는 신우이 미경이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저는 남편 뒤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돌아섰습니다. 뭘 또 얘기해? 엄마 일본 같이 모시고 가자고. 한 장 더 끊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혜주야, 너 진짜 어이없다. 장모님이 지금 다리 수술 받으셔야 하는 분이잖아. 어차피 못 걷잖아. 휠체어 타고 가던가.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진짜 욕심도 많다. 어머니 칠순에 왜 친정엄마를 끼워 넣으려고 해. 시어머니는 가이드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던가. 남편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거실 천장에 매달려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딸 지우가 책가방을 맨 채로 신발을 벗다 말고 멈춰 섰어요. 엄마, 뭐야 분위기. 지우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지우가 아빠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아빠. 지우 왔어? 남편이 멋쩍게 웃으려 했어요. 지우는 대답도 하지 않고 책가방을 맨 채로 자기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거실에 있던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에 물을 받고
수세미에 세제를 짰습니다. 거품을 내며 그릇을 하나하나 닦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전 통장 6천만 원. 엄마가 들어주신 금부치. 18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4명의 카드. 4명의 통장. 손은 그릇을 닦고 있었지만 머리는 18년치 가계부를 거꾸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또 일본 여행 얘기를 시작했어요. 민호야, 료카는 저녁에 가이세키 요리 나오지? 내가 회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미리 얘기해둬라. 어머니, 료카는 그게 메인이에요. 회 안 드시면 다른 거 따로 부탁드릴게요. 신우이가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행주에 손을 닦았어요. 그날 밤 11시쯤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눕자마자 코를 골았어요. 저는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식탁 위에는 일본 여행 항공권 5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항공권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 통장, 인감, 신분증, 그리고 엄마가 결혼할 때 해주신 금부치 몇 점. 저는 그 상자를 옆에 두고 책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18년치 가계부와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시댁의 송금한 이체 내역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 잔치 때 보태드린 300만 원, 신우이 결혼식 때 따로 챙겨드린 200만 원, 조카 돌잔치, 100일잔치, 입학 선물, 시아버지 제사상, 종이를 한 장씩 넘기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어요. 18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제 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친정에 보낸 내역을 정리해 봤어요. 명절 용돈, 어버이날 선물, 엄마 생신, 다 합쳐도 5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종이 더미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헛웃음이.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종이를 한 장씩 펼쳐놓고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체 내역서, 카드 명세서, 영수증, 가계부. 찍은 사진은 메일로 제 개인 계정에 보냈고 작은 USB 하나에도 따로 저장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결혼 전 통장, 인감, 신분증, 금부치, 결혼 반지까지 손가락에서 빼서 챙겼습니다. 옷장에서 갈아입을 옷 몇 벌을 꺼내 차곡차곡 넣었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부엌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 비상금 봉투를 숨겨두었던 게 떠올랐어요.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지갑에 넣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새벽 5시. 평소 시어머니 한약을 데우려고 일어나던 그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엌 대신 지우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그머니 열었어요. 지우가 이불을 반쯤 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서 메모지 한 장과 펜을 집었어요. 엄마 친정에 며칠 다녀올게. 밥 꼭 챙겨 먹고. 엄마 휴대폰 꺼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 거기까지 쓰고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엄마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메모지를 지우 머리맡에 살짝 내려놓고 자고 있는 딸의 이마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지우가 잠결에 입맛을 다시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항공권 5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가가서 한 장씩 이름을 확인했어요. 강민호, 박순자, 강미경, 강지우, 그리고 정혜주. 제 이름이 적힌 항공권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그 항공권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어요. 운동화 끈을 매는데 18년 동안 신어보지 못한 새벽 5시의 공기 냄새가 현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 식탁 위에 찢어진 항공권 반쪽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바퀴 구르는 소리가 새벽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며칠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오니 거리에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 몇이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가서 캐리어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걸 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첫 차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용산역까지요. 저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띄엄띄엄 켜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저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시어머니 한약을 데우는 일도,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는 일도 없는 새벽이요. 차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하늘 끝이 회색에서 옅은 분홍빛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용산역에 도착할 때쯤 친정 동네로 가는 기차표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동생 해철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엄마 재수술 예약은 다음 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엄마 곁에 가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버스가 큰 사거리에서 잠시 멈췄을 때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친정 동네 골목에 들어선 건 아침 7시였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8년 전 시집가던 날 엄마가 이 골목 어귀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하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골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낡은 대문에 손을 얹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배를 누르려다가 그냥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니 동생 해철이가 마침 마당에 나와 있다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나? 해철아. 누나, 이 시간에 어떻게 해? 해철이가 캐리어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철이가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누나, 일단 들어가자. 엄마는? 안방에 누워 계셔.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어. 저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해철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보리차 한 잔을 따라 가지고 나왔어요. 누나, 일단 이거 한 잔 마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올라왔어요. 해철이가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 그냥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물이 1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혜주야? 엄마 목소리에 저는 보리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엄마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마루까지 걸어 나오셨습니다. 강서방이 뭐라 했냐? 엄마가 마루 끝에 앉으시며 단번에 물으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말 안 해도 안다. 18년 키워 시집 보낸 딸이 새벽에 캐리어 끌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겠니?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엄마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고 굵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손을 빼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18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한약, 새벽 5시 반 와이셔츠, 시아버지 제사, 시누이 아이들, 남편이 어제 저녁에 했던 말까지. 엄마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엄마 손등에 따뜻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엄마가 울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왜 울어? 혜주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뭘? 네가 명절마다 시댁 차례상 차리고 새벽에야 친정 오는 거. 강서방이 처가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사돈댁 분들이 우리 집 사위 노릇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거.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엄마, 그럼 왜? 내 결혼 깨질까봐. 엄마는 그게 무서웠다. 우리 딸 결혼 깨지면 그게 다 엄마 잘못 같아서. 엄마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등이 제 팔에 한 줌도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해철이가 부엌 문턱에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참 동안 셋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려 하셨어요. 엄마,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아니다. 너 밥부터 먹어야지. 새벽부터 굶고 왔잖니. 엄마, 밥은 내가 차릴게. 누워있어, 제발.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해철이가 어느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해철아, 네가 왜? 누나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누나한테 밥하라 그래? 해철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동생 등을 바라봤습니다.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오후 2시가 가까워졌어요. 마당에 나가서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부재중 전화 32통, 문자 메시지 50여 개.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장 위에 떠 있는 메시지는 신우이가 보낸 거였어요. 언니 미쳤어. 어머니 쓰러지셨잖아. 저는 메시지를 길게 누르지도 않고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때 화면 위에 남편 이름이 떴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혜주야. 남편 목소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너 어디야? 어머니 응급실 다녀오셨어. 여보. 어머니가 너 가출한 거 알고 충격받아서 혈압이 확 올라가서 응급실 갔다 오셨어. 나 출근도 못했어.
밥도 못 차려 먹고.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들었어요. 혜주야, 제발 좀 돌아와. 내가 어머니한테도 잘 말씀드릴게. 응? 저는 마당 한 구석에 핀 채송화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분홍 꽃잎이 햇볕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 목소리 사고를 친 뒤에 울먹이며 매달리는 18년째 똑같은 그 음색.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어려워.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 혜주야, 잠깐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나야. 너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고 싶어? 답장은 3분 만에 왔어요. 혜주야, 잘했어. 내가 일하는 사무소 같은 건물에 김 변호사님 계셔.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약 잡아놓을게. 저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다시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채송화 꽃잎이 또 흔들렸어요. 저녁 무렵 해철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상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누나. 응. 나 사실 누나한테 할 말 있어. 해철이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 작년에 엄마 첫 수술 받으셨을 때 있잖아. 응. 그때 매형이 병원비 한 푼도 안 보탰던 거 누나는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누나, 그때 시어머니 환갑 잔치 비용 있잖아. 그거 누나 통장에서 나간 거 나는 알고 있었어. 뭐? 해철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나가 시어머니 환갑 챙기느라 보낸 돈이 누나 통장에서 빠지는 거 보고 나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 해철아, 너 그걸 어떻게 해? 누나가 작년에 통장 사본 보여준 적 있잖아. 엄마 수술비 계산할 때. 그때 명세 보고 다 알았어. 그랬구나. 그리고 누나,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해철이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매형이 누나 카드로 시누이 가방 사준 영수증 내가 본 적 있어. 작년에 매형이랑 같이 술 마실 때 매형 지갑에서 떨어진 거 우연히. 저는 평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 카드 명세서에 누나 이름이 찍혀 있었어. 해철아, 너 그걸 보고도 나한테 왜? 누나 미안해. 그때 누나한테 말하면 누나가 무너질 것 같아서. 매형 욕하는 것 같아서. 나도 형부니까 받으려야 하나 싶어서. 해철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누나, 지금 이렇게 누나가 캐리어 끌고 들어온 거 보니까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싶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해는 천천히 지붕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해철아. 응 누나. 고맙다. 말해줘서. 해철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동생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엄마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어요. 저는 마당 평상에 다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동네 하늘이 이렇게 맑았었나 싶었어요. 별이 띄엄띄엄 박혀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두 팔로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중간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받을 것은 모두 받고 끝낼 것은 분명히 끝내겠다고요. 방 안에서 엄마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상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에 잠시 섰어요. 문틈으로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월요일이 오면
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가져갈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이체 내역서, 카드 명세서, 영수증, 결혼반지, 통장. 마루에 올라가 캐리어를 열고 안에 있던 종이 더미를 꺼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끌어다 놓고 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해철이가 옆에서 종이를 같이 정리해 줬습니다. 누나, 이건 어디로 분류해? 그건 시어머니 환갑 쪽으로. 이건 시누이 결혼식 부조금. 해철이가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반. 저는 친정 옷장에서 꺼낸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18년 전 결혼식 패백 때 입었던 옷이 아직도 들어맞았습니다. 해철이가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준비 다 됐어? 응, 나갈게. 저는 자료가 든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안방 문 앞까지 나오셨어요. 혜주야, 잘 다녀와라. 엄마, 다녀올게요. 기죽지 말고. 알겠지?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등을 한번 쓸어드리고 마당을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가운데 있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은희가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주야, 은희야, 올라가자. 김 변호사님 좋은 분이야. 너 편하게 다 말씀드려. 은희가 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3층 김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은희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혜주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고맙다, 은희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서가 차분하게 안내해줬어요. 회의실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안경을 쓴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주 사모님 되시죠? 김 변호사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은희 실장한테 대강 이야기는 들었어요. 가져오신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더미를 꺼냈습니다. 이체 내역서, 카드 명세서, 영수증, 가계부.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씩 넘겨봤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18년 동안 정리를 잘해두셨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료 가지고 오시는 분 흔치 않아요. 제가 결혼 전에 격리 일을 좀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김 변호사가 다시 자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모님, 일단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이 카드 명세서에 찍힌 명품 가방 결제 내역 있죠? 네. 이건 부부가 함께 쓴 돈이 아니라 남편분이 시누이한테 따로 사준 거잖아요. 사모님 카드로요. 맞아요. 이런 건 부부가 같이 쓴 돈으로 안 봐요. 남편분이 사모님한테 따로 갚아야 할 돈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어머님 시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님 개인 돈으로 내셔야 할 걸 사모님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그것도 따로 받아내실 수 있어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분할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따로 청구가 가능해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혼 절차가 그리 짧지 않아요.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도 갈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에 사모님이 얼마나 보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18년 동안 살림하시면서 시댁에도 이렇게 큰 돈을 보태셨잖아요. 이게 다 사모님 기여도예요. 기여도가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사모님은 전업주부이셨지만 결혼 전에 모으셨던 6천만 원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시댁에 들어간 돈도 다 사모님 자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돼요.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위임 계약 진행할까요? 네,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비서를 불러 서류를 가져오게 했어요. 저는 서류에 한 장 한 장 사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사모님, 잘 결정하신 거예요.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저희 집 거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지우한테 들었습니다. 남편은 출근도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지우가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지우야. 아빠, 진짜 몰라서 그래? 지우가 팔짱을 끼고 아빠 앞에 섰어요. 뭘? 엄마가 왜 나갔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남편이 입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 진짜 한심해. 18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그것도 몰라? 지우야, 아빠가. 됐어. 나 학교 가. 지우가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어요. 그 시각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그날 새벽 퇴원하셔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부터 내셨다고 해요. 민호야, 너 그 여자 빨리 데려와라. 엄마, 진정 좀 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시어머니 두고 새벽에 도망간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소파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셨다고 합니다. 마침 시누이 미경도 거실에 있었어요. 오빠, 직접 친정에 가서 데려와. 미경아, 혜주가 지금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가? 답답해 죽겠네 진짜. 오빠가 그러니까 새언니가 기어오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시누이 말에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민호야, 미경이 말이 맞아.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면 안 돼. 그날 오후 시누이는 본인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 둘을 거실에 풀어놓고 시어머니랑 둘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 짜장면, 떡볶이 그릇이 거실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설거지하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도, 아이들 챙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일본 여행 단체 채팅방이 잔뜩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한 줄 입력했어요. 어머님, 저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친정엄마 수술 보호자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채팅방 목록에서 그 방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들에게서 비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그중 평소 저를 가장 안쓰럽게 봐주시던 큰동서에게만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동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큰동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말해봐. 너 진짜 채팅방 나간 거 맞아? 네, 맞아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대우, 친정엄마 수술비 200만 원 거절당한 일, 시어머니,
칠순 일본 여행 600만 원이 어디서 결제됐는지, 신우이 명품 가방 380만 원이 누구 카드로 결제됐는지 빠짐없이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 동서. 큰 동서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동서, 사실 나도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네. 어머님이 너한테 너무하시는 거.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 많았어. 차마 입 밖에 못 냈을 뿐이야. 큰 동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정말이세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동서 시집 온 다음 날부터 우리 큰집 식구들 다 안쓰럽게 봤어. 어머님이 워낙 입김이 세시니까 다들 말을 못했을 뿐이야. 저는 친정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귀에 더 바짝 댔습니다. 형님, 그러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뭐든지 말해봐. 제가 형님한테 따로 메시지로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 친척분들이 진실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보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시댁 친척 단체 채팅방에서 큰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해주 동서가 그동안 시댁에 들인 정성이 얼마인지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평소 침묵하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일본 여행 출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 대우가 어떠했는지 아름아름 퍼져나가는데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면세점에서 살 화장품 목록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 마당 평상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철이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안방에서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 빨랫줄에 걸린 수건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신 날 오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엄마 입원 가방을 꼼꼼히 챙겼어요. 세면도구, 갈아입을 잠옷 2벌, 슬리퍼, 보온병. 엄마는 안방에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해철이가 차를 마당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 됐어요? 응, 나갈게. 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저는 엄마 팔을 부축해서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천천히 가요. 혜주야, 엄마 괜찮다. 잡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잡아드릴게요. 엄마가 저를 한번 올려다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마치고 6인실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저는 엄마 짐을 침대 옆 사물함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다, 없어. 너 밥은 먹었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 수술이 내일인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에서 약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조금.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엄마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한 발짝도 안 갈 거예요. 혜주야, 그래도 시댁이.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엄마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병원 간이 식당에서 죽 한 그릇을 받아왔어요. 엄마 침대 옆 간이 식탁을 펴고 죽을 떠드렸습니다. 엄마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큰 동서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동서, 우리 집 분위기 한바탕 뒤집혔어. 통화 가능하면 잠깐 전화 줘. 저는 엄마 침대 옆을 잠시 비우고 병실 복도로 나갔어요. 큰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동서, 지금 어머님 어디 모시고 있어? 엄마요? 병원이에요. 내일 수술이에요. 아, 친정 어머님. 그래, 알았어. 그쪽 어머님 말이야. 큰 동서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동서, 시댁 일본 여행 그거 한바탕 난리야. 왜요? 둘째 시누이네 부부가 못 가겠다고 통보했대. 왜요? 집안 분위기가 이런데 무슨 여행이냐고. 동서가 단체 채팅방 나간 거 보고 결국 마음 굳혔다고 하더라.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위약금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온대.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가지고 도련님이랑 미경이가 큰 소리 내며 싸웠다고 해. 친척들 사이에서 다 퍼졌어. 형님이 직접 들으셨어요? 우리 큰애 아빠가 도련님한테 전화 받았어. 둘이 통화하다가 도련님이 미경이 욕을 한참 했나 봐. 그래서 알게 됐어. 큰 동서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그래도 끝까지 여행은 가시려고 하셨대. 근데 시아주버니까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다 취소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 그렇군요. 동서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옆에나 잘 있어. 네, 형님.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죽그릇을 거의 다 비우고 계셨어요. 엄마, 다 드셨어요? 응, 다 먹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형님이 잠깐 전화 주셔서요. 큰 동서? 네, 엄마. 좋은 분이지. 시집간 첫해 명절에 엄마한테 인사 왔을 때부터 동서를 안쓰럽게 봐주시더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개에 등을 기대셨어요. 저는 죽그릇을 정리하고 간이 식탁을 접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 변호사한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사모님, 오늘 오전에 이혼 조정 신청서 등기로 발송했어요. 내일 오후쯤 남편분이 받아보실 거예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음 단단히 잡고 있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어느새 살짝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엄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다음 날 오후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거실에서 본 장면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는 거였어요. 엄마, 지우야. 학교 끝났어? 엄마 아빠가 지금 거실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어. 등기 봉투가 식탁 위에 있어. 그래. 엄마가 보낸 거지? 응, 어제 변호사님이 보내셨대. 지우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엄마 아빠가 종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이 떨리고 있어. 한 페이지에서 한참을 못 넘기고 있어. 지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나 아빠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지우야. 엄마, 잠깐만. 지우가 전화기를 든 채로 아빠 앞에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지우야. 그거 엄마가 보낸 거 맞지? 아빠, 이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미안한 사람은 행동을 바꾸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 지우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든 지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들었지? 들었어. 엄마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8시쯤 친정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남편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5번째 벨이 울렸을 때 마침 병실에 들른 해철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내가 받을게. 해철아, 됐어. 그냥 둬. 누나, 내가 받을게. 해철이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형.
처남이야? 네, 처남이에요. 해철이가 병실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복도 문틈으로 동생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영, 누나는 지금 어머니 수술 보호자 들어와 있어요. 처남, 잠깐만 누나 좀 바꿔줘. 매영,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처남, 매영, 누나 지금 어머니 옆 못 떠나요. 저도 더는 통화 어렵습니다. 해철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동생이 벽에 기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해철아, 고마워. 누나, 매영이 처음으로 처남 소리를 하더라. 18년 동안 나한테 처남이라고 부른 적 없었거든. 늘 그냥 해철씨, 해철아 그랬지. 해철이가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혔어요. 저는 동생 옆에 앉아 무릎에 손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직전 침대 옆에 섰어요. 엄마, 잠깐만 있다가 만나요. 알겠죠? 혜주야, 너 밥 꼭 먹어. 알겠어? 엄마,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엄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해철이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철이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두유 하나를 뽑아왔어요. 누나, 이거 마셔. 고마워. 두유 캔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5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리며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병실로 옮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인사드렸어요. 해철이가 옆에서 눈가를 닦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엄마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엄마, 일어났어요? 혜주야. 네, 엄마. 옆에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더듬더듬 잡으셨습니다. 혜주야. 네. 엄마 옆에 네가 있어줘서 정말 든든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8년 만에 처음이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손등에 제 이마를 잠시 댔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다시 잠드신 뒤 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네, 딸이세요? 네, 딸이에요. 어머니 표정이 진짜 달라지셨어요. 어제 입원했을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달라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딸이 옆에 있는 게 어머니들한테는 약이에요. 진짜 약이야. 아주머니가 자기 침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이라는 단어가 그날 그 병실에서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학교를 마친 지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우의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외할머니, 어이쿠, 우리 지우가 왔구나. 엄마가 깨어 계셨습니다. 지우가 침대 옆에 다가가 외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외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아니야, 안 아팠다. 우리 지우 덕분에 다 나았어. 엄마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우가 옆에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엄마, 나 사실 다 알아.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엄마가 왜 그동안 참았는지, 왜 이제는 안 참는지. 저는 지우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엄마 편이야. 끝까지 엄마 편이야. 지우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한테서 30분 간격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주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본 여행도 결국 취소했어. 다 취소했어. 위약금 다 내가 물었어. 혜주야, 제발 한 번만. 음성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는 다시 잠들어 계셨습니다. 지우는 보호자 침상 발치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졸고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엄마와 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음이 잔잔해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남편분 측에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에서 보시겠어요? 네, 변호사님 동석해 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게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병실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점심을 먹고 엄마 침대 옆에 잠시 섰어요. 엄마, 나 잠깐 변호사 사무실 좀 다녀올게요. 혜주야, 가서 흔들리지 마라. 엄마, 걱정하지 마요. 엄마가 걱정 안 한다. 우리 혜주 단단한 거 안다. 엄마가 제 손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해철이가 그 시간 엄마 옆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어요. 오후 2시 5분 전 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머리가 며칠 사이에 부쩍 헝클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깃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혜주야, 앉아. 저는 짧게 말하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제 옆자리에 자료를 펴들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혜주야, 어머니 일본 여행은 다 취소했어.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친척들도 다 안 가시겠다고 해서. 위약금 200만 원은 다 내가 물었어.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남편 앞으로 천천히 밀어줬어요. 강민호 씨, 한번 보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들렸어요. 남편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서 손이 완전히 멈췄어요.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 시어머니 시술비 결제네요. 조카 학원비, 시누이 가족 외식비,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고개가 점점 아래로 떨궈졌습니다. 혜주야, 내가 이걸 다 너 카드로 긁었던 거야? 몰랐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냥 내 카드인 줄 알았어. 여보, 우리 카드 색깔이 다른데? 내 카드는 회색이고 당신 카드는 검은색이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명세서 매달 내가 정리해서 식탁에 올려놨잖아. 한 번도 안 봤어? 안 봤어. 남편이 종이컵을 더 꽉 쥐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받았어요. 강민호 씨, 위자료랑 재산을 나누는 것 말고도 이 부당이득 부분까지 합치면 청구 금액이 상당합니다. 네.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남편이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혜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여보, 내가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다 따랐던 거, 내가 한심하다는 거, 이제 알아.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혜주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여보, 기회는 18년 동안 충분히 줬어. 혜주야. 엄마 다리 수술 거절했을 때, 휠체어 타고 가던가 그랬을 때, 친정 한번 가겠다고 했을 때, 제사 핑계 댔을 때, 그게 다 기회였어. 남편이 입을 떼지 못했어요. 여보, 나 18년 동안 한 번도 당신한테 화 안 냈어. 한 번도 큰 소리 안 냈어. 그게 다 기회였잖아. 혜주야. 이제는 안 돼.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합의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음 주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지금 통화 가능해? 네, 형님, 말씀하세요. 동서 시댁 동네 노인정 얘기 들었어? 아니요. 큰 동서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님이 노인정에서 자리를 못 펴고 계신데 평소 친했던 분들이 슬슬 말을 줄이기 시작하셨대. 왜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술비까지 자기 카드로 다 결제했다는 거.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면서 며느리 카드로 화장품도 사 쓰고 그랬다는 거. 저는 휴대폰을 귀에 더 바짝 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노인정에서 어머님한테 대놓고 한마디씩 하셨다고 해. 어머님이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더라.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우리 사촌 동서가 그 동네 살잖아. 노인정 다니시는 시어머님이 직접 보셨대. 그래서 우리 사촌 동서가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야. 그러셨군요. 동서, 어머님이 노인정 문을 닫고 집까지 걸어가시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하더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님, 통쾌하지 않은 게 이상한가요? 그게 정상이야, 동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는 게 어떻게 통쾌하겠어. 큰 동서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에 들어섰어요. 시누이 미경이 본인 남편한테 그동안의 행실이 결국 알려졌다는 소식도 큰 동서가 며칠 뒤에 전해주셨습니다. 큰 동서가 시누이 시댁에까지 아름아름 소식을 흘리신 모양이었어요. 시누이 남편이 결국 큰 동서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형님, 우리 집사람이 진짜 새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동서, 미안한데 사실이야. 미경이가 매주 새언니한테 애들 맡기고 미용실 가고 쇼핑 다녔어. 진짜요? 동서가 출장 자주 가니까 동서는 몰랐을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차마 말 못했을 뿐이야. 시누이 남편이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시누이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해요. 큰 동서가 다음날 시누이한테 전화로 괜찮니? 하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부엌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형님, 우리 집 부서질 것 같아요. 미경아, 새언니 18년 산 거 생각해봐. 큰 동서가 그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신우이가 더 크게 우셨다고 해요. 며칠 뒤 신우이가 친정 동네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해철이가 마당에 나가봤더니 신우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해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누나 신우이 왔어. 뭐? 저는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신우이 미경이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대충 묶은 채였어요. 언니,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미경아, 일어나. 저는 신우이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경아, 들어와서 얘기해. 아니야, 언니. 여기서 말할게.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진짜 너무했어. 18년 동안 내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경아, 오빠 한 번만 봐줘. 언니, 제발. 저는 신우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미경아, 응, 언니. 지금 와서 그런다고 18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언니. 그리고 다음부터는 본인 집안일은 본인이 챙겨. 알겠지? 신우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신우이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다시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신우이가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말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엄마 병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침 엄마 침대 옆에서 죽을 떠드리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어머님, 사돈. 시어머니가 엄마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한 번만요. 엄마가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사돈. 네. 이제는 우리 혜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사돈, 한 번만. 본인 인생 본인이 결정할 나이입니다.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엄마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 죽 마저 줘. 엄마. 엄마가 다시 입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드렸어요. 그날 밤 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사모님.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소송으로 가주세요. 각오하셨어요? 네, 각오했어요. 위자료랑 재산은 끝까지 받아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병실 창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두어 개 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잠드셨어요. 저는 보호자 침상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받을 것은 다 받고 끝낼 것은 끝내겠다고요.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고 7개월이 흘렀어요.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처음에는 위자료 액수를 두고 한참을 버텼어요. 3천만 원은 너무 많다. 1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며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의 양과 디테일 앞에서 남편 측은 결국 한 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저와 김 변호사 그리고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서류가 두 부씩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재산을 나눈 금액 2억 원,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금 2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종이를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강민호 씨, 마지막으로 사인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잠시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 글자씩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 배, 주. 도장을 찍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그 짧은 순간 18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그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와 남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 잠시 얘기 나누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변호사가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았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혜주야. 정말 미안했다.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18년 동안 너무 무심했어. 저는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혜주야, 한마디만 더 할게. 네가 어머니 한약 데우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거 알고는 있었어.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알아. 네가 명절마다 친정 못 가는 거 알고도 모른 척했어.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게 다 핑계였는데. 남편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혜주야,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야?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 거기서 엄마랑 지우랑 같이 살 거야. 그래. 지우는 학교가 있어서 평일에는 여기 학교 계속 다니고 주말에 친정 와서 같이 지낼 거야. 지우는 내가 평일에 챙길게. 그래줘. 저는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 그게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남편이 입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7개월 동안 정말 잘 버티셨어요. 저는 김 변호사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은희가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두 팔을 벌렸습니다. 혜주야, 은희야. 저는 은희 품에 잠시 안겼어요. 은희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결국 이혼한 사실이 친척들에게 모두 알려진 뒤로 동네 노인정 출입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큰동서가 알려주셨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을 피해 결국 신우이가 사는 도시 외곽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게 됐어요. 큰동서가 한 달 만에 신우이 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미경아, 너 살 왜 이렇게 빠졌어? 형님 죽겠어요. 진짜 죽겠어요. 왜 그래? 어머니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약 데워달라 그러시고 반찬은 매일 다른 거 내라 그러시고 빨래는 손빨래로 하라 그러시고 형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신우이가 부엌 식탁에 엎드려서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그게 새언니가 18년 동안 한 거잖아.
큰동서가 한마디 하시니까 신우이가 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신우이가 처음으로 몸으로 느낀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받은 합의금으로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4평짜리였어요. 방 3개, 거실, 부엌, 화장실. 엄마 방 하나, 제 방 하나, 지우가 주말에 와서 쓸 방 하나. 이사하던 날 해철이가 트럭을 빌려와서 짐을 옮겨줬어요. 엄마는 새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참 동안 둘러보셨습니다. 혜주야, 이게 다 우리 거야? 엄마, 우리 집이에요. 진짜? 진짜로? 엄마, 진짜예요. 엄마가 거실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혜주야, 내가 평생 딸 집에 와서 살게 될 줄 몰랐다. 엄마,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사한 짐 정리가 끝난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를 마치고 새 집에 처음 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더니 한참 동안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응? 엄마, 이 집 진짜 좋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엄마 얼굴이 진짜 엄마 같아. 뭐가? 엄마, 결혼식 사진에 있던 그 엄마. 결혼하기 전 엄마 사진. 그 엄마랑 지금 엄마랑 똑같아. 지우가 그렇게 말하고 거실에 폴짝 앉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며칠 뒤 점심시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혜주야, 우리 사무소에 회계 보조 자리가 비었어. 너 와볼래? 진짜? 내가 사장님한테 너 추천했어. 면접만 보면 돼. 은희야. 혜주야, 너 결혼 전에 7년 동안 격리과에서 일했잖아. 대리까지 올라갔잖아. 너 잘할 거야. 저는 은희 손을 잡았어요. 면접을 보고 일주일 만에 출근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엄마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우리 혜주 결혼 전에 잘 나가던 그 모습이야. 엄마, 나 진짜 18년 만에 직장 가는 거야. 혜주야, 잘할 거다. 엄마는 안다.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18년이라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결혼 전 격리과 대리 정혜주가 아직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제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정혜주 씨, 경력자세요? 네, 결혼 전에 격리 7년 했어요. 역시 손놀림이 다르시네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었어요. 저는 그날 퇴근길에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3장 끊어주세요. 네,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이번 달 마지막 주말로요. 그리고 휠체어 동반 승객 서비스 신청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도 같이 잡아드릴까요? 네, 가장 좋은 호텔, 가장 전망 좋은 방으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여행 떠나는 날 새벽 공항 가는 길에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우가 엄마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으로 갔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게이트 직원이 휠체어 동반 승객을 먼저 안내해 줬어요. 저는 엄마 휠체어 옆에서 걸음을 천천히 맞췄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데 18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휠체어 타고 가던가. 그 말이 머릿속에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비웃듯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비행기 처음이지? 혜주야, 엄마 진짜 비행기 처음 타본다. 엄마, 좋아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 우리 혜주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지우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세무사무소 일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엄마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엄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일상. 그 평범한 리듬이 18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게 다가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큰동서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시간 되면 우리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 형님, 좋아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큰동서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큰동서가 먼저 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드셨어요. 동서, 형님, 오랜만이에요. 앉아, 앉아. 차 시킬게. 큰동서가 커피 2잔을 시키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동서, 얼굴이 진짜 좋아졌네. 형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몰라보겠어. 시집살이 할 때랑 완전 딴 사람이야.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큰동서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시다가 입을 떼셨어요. 동서, 요즘 시댁 소식 들었어? 아니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요. 한번 들어봐. 콩가루야, 콩가루. 무슨 일이에요? 큰동서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님이 미경이네 집에 가 계시잖아. 거기서 매일 싸우신대. 그래요? 미경이가 못 견디고 큰 시아주버니한테 모셔달라고 부탁했다가 어머님이 거기서도 한 달 못 채우고 다시 미경이네로 가셨대.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지. 동서가 그만큼 잘했던 거야. 18년 동안. 큰동서가 제 손을 한번 잡으셨어요. 민호 도련님은 이혼하시고 한 달 정도 어머님 모셨다가 본인이 먼저 나가 떨어졌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더라. 그래요? 동서, 통쾌하지 않아? 저는 커피잔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형님, 이상한 게요. 응? 통쾌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담담해요. 그래. 그분들 인생은 그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큰동서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서, 진짜 어른 됐네. 형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해요. 큰동서가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시누이 미경이 본인 남편과도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별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시누이 남편이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한 달 살아보고는 본인 아내가 18년 동안 새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제야 알았다고 해요. 여보, 당신 우리 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아본 적 있어? 없어. 근데 18년 동안 새언니가 어떻게 살았겠어? 한번 생각해봐. 시누이 남편이 그 말을 하고 한참 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그제야 1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처음으로 체감했다고 해요. 저는 큰동서 이야기를 다 듣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남편 민호 소식도 들었어요. 회사에서 평판이 무너져서 진급에서 2번 연속 누락됐다고 합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산다고 해요. 큰동서가 한 번 댁에 들러보니 부엌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일주일치 쌓여 있었고 와이셔츠는 다림질을 안 해서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해요. 동서가 18년 동안 새벽마다 차려준 밥상이 어떤 거였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그러더라. 큰 동서가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지우가 아빠 집에 다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 그래. 자기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래.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그 말 어떻게 생각해? 지우야. 응. 후회하면서 사는 것도 본인 인생이야. 엄마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아빠가 좀 안쓰럽기도 해. 그래도 돼. 너는 아빠 딸이니까. 엄마는 안 안쓰러워? 엄마는 이제 그런 감정이 없어. 그냥 잘 사시기를 바랄 뿐이야. 지우가 제 무릎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저는 지우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줬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의 일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회계 보조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정직원으로 전환됐습니다. 발령장을 받던 날 사장님이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정혜주 씨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사무소 회계가 훨씬 깔끔해졌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옆자리 은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혜주야, 잘했어. 그날 저녁 결혼 전 함께 일했던 옛 직장 동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 대리님. 어머, 김 과장님? 정 대리 소식 들었어요. 세무사무소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정직원 됐어요. 진짜 돌아오셨네요. 우리 한번 봐요.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정 대리 보고 싶어 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정 대리라는 호칭이 18년 만에 다시 제 이름 앞에 붙는 게 신기했어요. 친정엄마는 그동안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보행기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떼셨는데 1년쯤 지나니까 짧은 거리는 보행기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어느 봄날 토요일 오후 엄마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혜주야, 우리 동네 벚꽃 폈더라. 엄마, 보고 싶어요? 같이 가볼래? 그럼요. 지금 나가요. 엄마가 가벼운 외투를 걸치셨어요. 저도 카메라를 챙겨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동네 벚꽃길에 분홍 꽃잎이 가득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보폭을 맞췄어요. 엄마, 이쪽으로 봐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꽃나무 옆에 서서 카메라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더 환하게 웃어봐요. 혜주야, 엄마는 이게 최선이다. 엄마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을 확인해 보니 엄마 뒤로 벚꽃이 가득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같이 서요. 저는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부탁드려서 엄마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평일이었으면 출근에 있었을 시간, 토요일 낮 2시. 햇살이 가장 따뜻한 그 시간에 엄마와 함께 벚꽃 아래 섰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일 낮의 햇살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 사진을 가족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해철이가 가장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누나, 얼굴이 진짜 폈네. 진짜 우리 누나 같다. 웃는 이모티콘이 같이 와 있었습니다. 지우도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이 사진 내 카톡 프로필로 써도 돼? 진짜? 엄마 진짜 예뻐. 진짜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사춘기 딸 특유의 무뚝뚝함이 사라진 답장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내일 출근길에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두려고 옷장 앞에 잠시 섰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치마.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두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봄밤의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열어 오늘 찍은 엄마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배경 속에서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들을 음악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결산 자료도, 점심시간에 은희와 마주 앉아 먹을 김치찌개도, 그 모든 평범한 것들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기다려졌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시어머니 한약을 데우려고 일어나던 그 어둠 속의 정혜주가 아니라 평일 낮 햇살 아래 벚꽃길을 걷는 정혜주. 엄마와 딸과 함께 새 집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내는 정혜주. 저는 그게 진짜 제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찻잔을 부엌에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엄마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코 고는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평화롭게 들리던지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끌어덮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두고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7시, 새벽 5시 반이 아닌 오전 7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한약을 데우고 친정엄마가 혼자 병원에 가시는 날에도 시댁 제사상을 차려야 했던 정혜주 씨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렸어요. 남편이 던진 휠체어 타고 가던가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18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떻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보면서요. 특히 친정엄마가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말을 못했다라며 우시던 장면에서는 저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한 채 견뎌온 어머니들이, 또 그 어머니를 두고 시집간 딸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더라고요. 혜주 씨가 평일 낮 햇살 아래 친정엄마와 벚꽃길을 걷는 마지막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혜주 씨에게 어떤 말을 건네주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한마디라도 좋고 비슷한 시간을 견뎌오신 분이라면 본인의 이야기여도 좋습니다. 댓글로 오늘의 주인공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